오늘도 그는 나를 모른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똑같다. 하얀 침대, 희끄무레한 천장, 약 냄새, 그리고 그 사람. 내 남편, 강도현. 한때 뉴스에 나오던 이름. 제게 7위 강도현 회장. 승부사, 기부천사, 기업가 정신. 나는 그 사람 옆에 50년을 있었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그가 나를 바라본다. 낯선 얼굴을 보는 표정이다. 예의는 남아있다. 재벌가 아들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거칠애용 미소.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다른 대답을 한다. 오늘은 이렇게 말한다. 저요? 당신 아내요. 잠깐. 그의 얼굴이 굳는다. 눈빛이 흔들린다. 내가 기다리던 그 0.5초짜리 표정. 아, 그래도 이 얼굴은 좀 아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다시 낯선 사람 대하듯 웃는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기억이. 그는 늘 그 말로 도망친다. 기억이 안 난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으니까. 예전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내가 예민한 거야. 그 정도로 삐지지 마. 그런 말로 도망쳤다.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새로운 핑곗거리를 얻었다. 치매. 그래, 좋아. 나도 새로 얻은 게 있다. 복수라는 이름의 인생 이막.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 살도록 훈련된 사람이다. 20살에 결혼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시어머니는 내 머리끝에서 신발 끝까지 훑어보더니 말했다. 키는 좀 작지만 얼굴은 단정하네. 말은 조금만 줄이고 웃으면서 듣는 연습만이 해.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평생의 지시사항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남편은 슬쩍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나한테는 경고음이었다. 여보, 그런 얘기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해.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 깨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웃음, 안부 인사, 덕담, 소소한 리액션만 담당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조금만 크면 엄마는 잘 몰라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누구에게서? 친절한 아버지, 재벌 아버지, 결정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건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는 숫자 잘 모르잖아.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임원들 앞에서 나는 웃는 연기를 했다. 그러게, 엄마는 숫자랑 안 치네. 하지만 실은 나는 그 집 모든 가계부를 쓰고 있었고,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썼는지 거의 다 알고 있었다. 그럼 뭐 하나?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으니까. 그는 나를 비용이라고 불렀다. 가끔 농담처럼.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비용이 뭐게? 바로 우리 손자가 매달 긁는 카드값이야. 사람들은 웃었다. 나는 웃는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작게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말들을 다시 꺼내들고
계산서를 건넬 날이 올 거라고. 그가 바람을 피우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 운전기사가 실수로 보여준 호텔 영수증. 조수석에서 발견한 남자 향수와 섞이지 않은 다른 향수 냄새. 와인바 영수증에 찍힌 두 사람 분. 처음엔 나도 모른 척 해줬다. 회장님 바쁘시니까 접대도 많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였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이 집에서 내 자리라도 있겠지.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봤다. 새벽 2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 씨 지금 어디 있어요? 예. 회장님 오늘은 회의가 늦어지셔서. 말꼬리를 흐리는 소리에 나는 갑자기 이상한 힘이 났다. 지금 데리러 오세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는 얼굴이 하얘져 있었다. 사모님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안 들어도 됐다. 이미 알 것 같았다. 로비로 들어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나왔다. 옆에는 내가 TV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젊은 여자 배우가 있었다. 그녀가 먼저 나를 봤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손이 그의 팔을 놓았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자 딱 한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곧 표정을 지웠다. 여보가 여긴 웬일이야? 이 한마디, 그의 표정.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다. 호텔 로비, 기사, 그 여자, 사람들. 내가 울면 가장 초라해지는 사람은 나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안 들어오길래 혹시 사고 난 줄 알았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가볍게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한 오해하지 말고. 업무상 미팅이었어. 그가 차에 먼저 타고 내가 문을 닫으려는데 그녀가 작게 내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 그 순간의 냄새와 호텔 이름, 방번호, 시간까지 전부 마음속에 저장했다. 판결문처럼. 회장님, 요즘 자꾸 회의실에서 길을 잃으십니다. 남편 비서의 말이었다. 처음엔 웃어넘겼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점점 잦아졌다. 자신의 집 안에서도, 자신이 쓰던 책상에서도 어딘가 어색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운전기사가 전화를 했다. 사모님 오늘 회장님이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으셨어요. 그때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대신 머리가 또렷해지는 걸 느꼈다. 왔구나.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균열이. 병원에 같이 갔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 기억력, 계산, 그림 그리기, 단어 따라 말하기. 검사 도중 의사가 사모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라고 했다. 의사방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점 사람과 시간,
장소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주변에서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잘 볼게요. 그 말 속엔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널 본다. 평생 내가 나를 내려다보던 눈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내려다볼 거다. 내 복수는 폭발이 아니다. 침투다. 천천히 스며들어 끝내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것. 치매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아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머릿속 지도를 찢어놓는 병이다. 나는 그 흐름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름 섞기. 먼저 이름부터 건드렸다. 그가 나에게 물을 때마다 나는 다른 답을 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수진이에요. 다음 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자예요. 또 다음 날 저 당신이 누구시라 그랬죠? 엄마요. 그는 점점 헷갈려 했다. 어제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런가요? 회장님, 요즘 제가 헷갈리시나 봐요? 나는 웃으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는 여러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첫사랑, 아내, 엄마, 간병인, 그리고 복수를 하러 온 어떤 여자. 내 얼굴은 하나인데 그의 기억 속에서 나는 여러 사람이었다. 그게 좋았다. 그가 평생 여러 여자에게 나눠줬던 감정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의 얼굴로 그 모든 여러 여자가 되어주는 셈이었다. 기록. 나는 작은 공책을 하나 샀다. 표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평범한 노트. 거기에 매일 썼다. 오늘 그의 첫 질문. 오늘 그가 떠올린 이름. 오늘 그가 헷갈린 사람과 장소. 오늘 서명한 서류 목록. 오늘 그가 울먹인 순간. 가끔 그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다. 그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지? 많이 그랬죠. 나는 구체적인 문장을 적었다. 너는 비용이다. 너는 모른다. 너는 조용히 있어라. 그 말들을 이제는 내가 그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었다. 복수의 감정만 있으면 그건 그냥 울음이다. 복수는 끝내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권력, 이미지, 돈. 내가 가져와야 하는 건 무엇인가? 그가 나에게서 빼앗은 것들. 존중, 시간, 기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명확한 지표인 돈. 나는 먼저 그의 재산 구조부터 정리했다. 법무팀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나를 보며 놀랐다. 사모님께서 직접 이런 걸 네, 이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이 좀 편찮으셔서. 그 말에 변호사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후계 구도 정리, 상속 구조, 지분 이동 지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류 작업은 길고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모르는 척 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물어봤다. 이 지분이 제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계좌는 누구에게 흘러가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는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나는 그 순간을 즐겼다. 평생 모른다고 취급받던 내가 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나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기묘해졌다. 어느 날 그가 불쑥 물었다. 나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지? 나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요즘 자꾸 꿈을 꾸는데 내가 어디선가 뛰어가. 복도를. 그리고 문 앞에 누가 서 있어. 근데 그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텔 복도 문 앞. 그날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까 말까 손이 덜덜 떨리던 그날 밤. 결국 못 열었다. 그 기억을 그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게 당신이었나? 그가 물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네, 그게 저였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다. 왜 안 들어왔어? 그 질문, 역으로 묻고 싶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었어요? 왜 그 여자와 거기 있었어요?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놨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들어가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누구야? 그 질문을 나는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그의 눈이 마치 처음으로 제대로 나를 보려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 첫 번째 아내.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무시한 사람. 그리고 지금 당신 인생 마지막 장을 정리해주는 사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돌덩이가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움직였을 뿐이다. 완전히 굴러 떨어지진 않았다. 사과는 늦게 오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정리만 된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좋아.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간다. 내가 복수를 실행하는 동안 가장 애매하고도 복잡한 존재는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이기도 하고 나의 아이이기도 하다. 그에게 상처받은 시간들 사이에서도 내가 끝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손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 복수가 그를 정면으로 향하면서도 아이들을 비껴가야 한다는 건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원칙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큰아들은 언제나 회사 이야기부터 했다. 엄마 아빠 상태가 이 정도면 이사회 설득해서 경영에서 손 떼게 해야 해요. 좋지. 그래서 넌 준비가 됐니?
내가 물으면 그는 잠시 눈을 피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버텨야지. 엄마도 50년을 버텼어. 그 말에 아들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건 엄마 세대 얘기고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 늘 그렇다. 언제나 지금은 좀 다르다. 하지만 그 다른 시간을 만든 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둘째 딸은 조금 달랐다. 엄마, 아빠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 왜?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아픈 건 맞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기 전까지 뭘 했는지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딸은 입을 다물었다.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리던 말들, 다 봤잖아. 근데 너도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봐라고 하더라. 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나도 어려서 그랬지. 그래. 그래서 난 널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여전히 나야. 딸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그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감쌌다.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아이들이 병실에 왔을 때 그는 자주 헷갈렸다. 큰아들을 보고, 김전모, 딸을 보고, 회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던 비서 양반. 아이들은 처음엔 웃다가 점점 웃지 못했다. 엄마, 아빠 진짜 우리를 몰라보는 건가? 응, 진짜야. 엄마는? 나는 원래도 잘 못 알아봤지. 사실 지금이야말로 제일 나를 똑바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 나는 일부러 조금 잔인한 말을 섞었다. 애들이 다 듣도록. 그들이 자라서는 이 장면들을 오래 기억하게 되도록. 복수의 한 축은 그의 옛 여자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가 기억하든 말든 그들의 이름과 얼굴은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배우, 신문 기사에 잠깐 등장했던 신인 아나운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던 비서 하나. 나는 그중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저는 예전에 회장님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에게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정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가 궁금했던 건 그들 역시 그에게 어떻게 버려졌는지였다. 한 명은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다.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명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 이미 결혼했고 애도 있어요. 그때 일은 그냥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한 명은 끝까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내 예상보다 늙어 있었다. 내 탓도 그녀 탓도 아니었다. 그냥 세월의 속도였다. 사모님이 직접 연락을 주실 줄이야.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전 그냥 좋았어요. 회장님 옆에 있는 게 어떤 점이요?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 내가 특별하다는 느낌. 그런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이해했다.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뭔데요? 회장님, 인생에서 특별한 건 회장님 자신뿐이라는 거요. 나도, 사모님도, 사실은 다 엑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그래서요. 지금은 누구 옆에도 서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요. 사모님은 계속 그 옆에 계실 거예요. 그 질문은 조금 아팠다. 응. 마지막까지는 그럴 거예요. 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끝까지 계산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사모님 방식의 복수군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맞아요. 난 이제 결혼 생활의 피해자가 아니고 끝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내 복수에는 항상 나만의 결론이 필요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만큼 다른 여자들이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재단을 하나 만들었다. 이름은 뒤늦게 깨달은 여자들 센터라고 지었다. 사람들은 이름이 길다고 했다. 변호사는 좀 더 고급스럽게 짓자고 했다. 무슨 재단법인 문화복지재단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아니요. 그냥 보면 딱 느낌이 와야 해요. 아, 여긴 뒤늦게 깨달은 여자들이 오는 곳이구나. 이 재단은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남편의 외도, 경제적 억압, 언어적 폭력을 겪었으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상태에 놓인 여자들. 그들에게 작은 월세방, 간단한 교육과정, 심리 상담, 그리고 아주 작은 자본금을 빌려줬다. 나는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재단 자금의 원천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다. 강도현. 그는 몰랐다. 그가 평생 벌어온 돈 일부가 자기가 버린 여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서류를 보다가 물었다. 이건 뭐야? 뒤늦게 깨달은 여자들 센터?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웃었다.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내가 언제? 평생. 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다. 치매의 진행은 직선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곡선이었다. 어떤 날은 그가 나를 아주 정확히 기억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있지? 학교 운동장 옆에서 빵 먹다가 우유 쏟고 내 바지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또 할 줄이야. 나는 어이없어 웃었다. 그럴 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둘만의 옛날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복수도 상처도 호텔 복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는 나를 못 알아봤다. 수진 씨, 아니에요. 오늘은 선자예요. 아, 선자 씨. 수진 씨는 어디 갔지? 다 내 안에 있지 뭐. 가끔은 비현실적인 장면도 있었다. 그는 병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호텔 천장하고 똑같네. 어느 호텔이요? 그날
문 앞에 사람 있던 그 호텔. 복도예요? 병실이에요? 모르겠어. 둘이 섞였어. 그의 머릿속에서 복도와 병실, 옛날과 지금, 여자들과 나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괜찮아요. 섞이도록 두세요. 정리하는 건 제가 할게요. 그도 가끔 초라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하루는 서류를 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재산을 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는 차분히 물었다. 뭐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애들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리고 무슨 이상한 재단까지.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당신이요.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언제, 당신이 날 무시하던, 당신이 호텔로 들어가던, 당신이 아이들 앞에서 날 조롱하던 그 모든 시간들, 그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서류에는 당신 도장만 찍혀 있죠. 그게 당신이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그렇게 복수할 뿐이죠.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간호사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병실 불을 줄이고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도현 씨, 오늘은 이름을 불렀다. 여보 대신, 회장님 대신, 그냥 이름. 그는 천천히 나를 봤다. 나 지금 누구랑 있어? 이 질문도 여러 번 들은 것이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깊게 박혔다. 당신 첫 번째 아내예요. 그리고 평생 당신한테 다시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 있는 여자. 질문? 그날 호텔 로비에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 나는 천천히 말했다. 왜 굳이 나를 바보 만드는 방식으로 버렸냐고. 그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오늘 그의 사과에는 조금 다른 온도가 있었다. 그때는 그게 그냥 다 당연한 줄 알았어. 난 돈 벌고 넌 집 지키고 내가 바깥에서 뭘 하든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그리고 받아줬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오래 안 살았겠지. 왜? 이혼 안 했어? 그 질문이 제일 잔인했다.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았거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 인생에서 나는 끝까지 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버틸 만큼 버틴 거야. 그는 숨을 헐떡였다. 지금은 이긴 거야? 나는 대답을 잠시 미뤘다. 글쎄요. 이긴 사람은 이렇게 오래 상처를 들여다보며 살진 않겠지. 그냥 난 끝까지 계산한 사람이 된 거고, 당신은 끝까지 책임의 값 계산서를 눈앞에서 본 사람인 거지.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 옆에 있는 건 당신이네? 그 말에 나는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도 나였으니까요. 끝까지도 나여야 내가 버틴 세월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을 설쳐도 괜찮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남편의 병세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건 어느 겨울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끔은 또렷했고 가끔은 흐릿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좋은 날이 거의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예전엔 헷갈려서라도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봤다. 회장님, 저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반응이 없을 때가 늘어났다. 손을 잡으면 손의 온도는 아직 따뜻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는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기 어렵고 사람 자체를 인지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목소리, 손의 온도, 냄새 같은 건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다. 그래, 말은 잊어도 촉감과 냄새는 남을 수 있다. 평생 그에게서 숨겨진 말만 들으며 살다가 이제 와서 말 없는 사람 곁에 마지막까지 있는 건 조금 아이러니했다. 아이들을 불렀다. 이제는 아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겠다. 큰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엄마, 난 사실 좀 무서워. 뭐가? 내가 저렇게 될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렇게 될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저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무서운 거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넌 내 아내한테, 내 애들한테 나처럼 굴지 마.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무리 회사가 중요해도 집에서 누군가를 계속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 언젠가 진짜로 잃어버리게 돼. 그때 가서 울어도 아무 소용 없어. 둘째 딸도 병실에 들어왔다가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 그래. 그게 인생이지.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이야?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조금 생각한 뒤 말했다. 솔직히 시원한 것도 있고 허전한 것도 있고 불쌍한 것도 있고 아무렇지 않은 순간도 있어. 그게 돼? 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흑백이 아니야. 마지막이라고 해서 갑자기 용서도 사랑도 미움도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아. 나는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다. 얘들아, 엄마는 피해자로 끝나고 싶지 않아. 복수만 하는 사람으로도 끝내고 싶지 않고 그냥 끝까지 보고 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 이 집이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내 눈으로 끝까지 보고 있었다는 사람.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편으로 온 편지가 몇 통 있었다. 남편이 30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글씨마다 글자 사이사이에 내가 살았던 세월과 비슷한 공기가 묻어 있었다. 몇 사람과 직접 만나 얘기했다. 어떤 여자는 손등이 갈라지고 눈가가 깊게 팬 채 말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요. 사모님. 나는 웃었다. 나도 이 나이에 복수 시작했어.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응. 그 사람 치매 진단받고 나서 비로소 마음 편하게 계산기 눌렀지. 그녀는 한참 웃다가 결국 울었다. 나도. 늦게라도 뭘 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한 걸 해보면 돼요. 다만 다시 누구의 그림자가 되는 방식으론 하지 말고. 재단 이름 그대로였다. 뒤늦게 깨달은 여자들. 우리 모두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돈이 이제는 그가 무시했던 존재들을 위해 쓰인다. 그 사실이 나는 너무 좋았다. 재벌의 기부처럼 화려한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내겐 더 시원한 뉴스였다. 그의 병실 옆에는 작은 소형 TV와 라디오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다 말고 중얼거렸다. 기자들. 사진 찍지 말라 그랬지. 무슨 기자요? 기부. 기념 촬영. 그가 기억하는 기분은 늘 카메라와 함께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당신이 좋아하던 건 좋은 일 자체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미지였지. 이제 그 이미지는 천천히 벗겨지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꿈도 꿨다. 내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병실이 아니라 커다란 호텔 로비였다.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는 수많은 조명이 달려 있었다. 바닥은 반짝거리는 대리석. 그리고 중간 기둥 뒤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수트가 잘 맞고 넥타이가 곧게 매여 있고 눈빛에는 자신감과 오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도현 씨. 그가 돌아봤다. 내 얼굴을 보더니 살짝 눈썹을 치켜 세웠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역시 그 대사였다. 나 기억나요? 내가 물었다. 글쎄. 누구였더라. 갑자기 호텔 로비가 병실로 바뀌었다. 하얀 천장, 좁은 침대, 그리고 늙은 그의 얼굴. 나는 꿈에서 깨서도 오랫동안 가슴이 쿵쿵 뛰었다. 현실과 꿈이 뒤섞이고 있었던 건 그만이 아니었다. 나도 그와 함께 섞이고 있었다. 법무팀이 다시 찾아왔다. 사모님, 법적인 정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회장님이 의사 표현을 못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서명이나 동의는 어려워요. 지금 상태론 가능한가요? 아주 기초적인 동의 정도는 아직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도현 씨. 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직
도장 찍을 힘 있어요? 그는 웃었다. 조금 예전 같은 미소였다. 도장. 그거 평생 찍었지. 마지막 도장이에요. 그 말에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손을 뻗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도장을 쥐어줬다. 서류 앞에 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강도현.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혔다. 번지고 떨리고 그러나 분명히 찍혔다. 쿵, 쿵, 쿵. 도장 찍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리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 너는 비용이다. 넌 몰라도 돼. 조용히 해. 그 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소리.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서 그는 한참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다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다 했어요. 나는 졌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산 것뿐이고 나는 그 결과를 끝까지 본 것뿐이에요. 이건 승패가 아니라 정산이에요. 그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역시 넌 숫자를 잘 알았어. 평생 넌 숫자 모른다고 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내 능력을 인정했다. 웃기다가도 씁쓸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기계 소리,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어제까지 익숙했던 소음들이 조금씩 멀게 들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까지 안 기다릴 것 같은데요. 내 느낌이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의 마지막 하루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오늘 아빠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은 각자 알아서 와. 강요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자기 몫으로 선택하게 하고 싶었다. 그날 큰아들도 둘째 딸도 멀리 사는 막내까지 다 왔다. 병실 안에는 희미하게 숨을 쉬는 사람 하나와 숨을 삼키는 사람 3명이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도현 씨, 그의 눈이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오늘은 눈이 맑았다. 선자. 정확하게 불렀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응, 나야. 그는 입술을 움직이며 간신히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말 10번 해도 안 바뀌는 거 알죠? 알아. 그래도 지금 하는 이 한 번의 미안은 나한테 남겨둘게요. 기록해두고 언젠가 내가 혼자 울고 싶을 때 꺼내볼게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아빠, 그는 아이들 쪽으로도 천천히 눈을 돌렸다. 한 명씩 얼굴을 확인하듯 너희 잘 살아라. 그 말이 참 단순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조차 평생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손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지만 리듬이 느려지고 있었다. 도현 씨,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봐요.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에 고정되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 누구예요? 잠시 긴 정적. 그 정적 속에 50년의 결혼 생활, 수없이 삼킨 말들, 들키지 않게 흘린 눈물들, 하나도 모른 척하던 내 연기, 그의 무시와 내 침묵, 복수의 계산표와 마지막 도장까지 모두 떠다녔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네, 안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정답 맞추셨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손을 그의 가슴 위에 올린 채 숫자를 세었다. 넷, 다섯, 여섯에서 심장이 멈췄다.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아이들의 울음, 간호사의 발걸음, 기계가 멈추는 소리.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냥 숫자를 더 셌다. 7, 8, 9, 10. 10까지 세고 나서야 손을 내렸다. 장례식장은 복잡했다. 평생 그의 옆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왔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내조의 여왕이세요.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나는 인사만 했다. 성공한 재벌의 마지막 치고는 조용한 편이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화려한 기사, 눈부신 조문 행렬, 그런 것들은 끝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영정 사진 속 그는 늘 그렇듯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마지막에 정답은 맞췄으니 그걸로 됐어.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 진짜 내 집이 된 집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 숨겨두었던 공책을 펼쳤다. 그와 나 사이에 오갔던 말, 그가 했던 모욕, 내가 견딘 날들, 내가 서명하게 했던 서류들, 마지막에 그가 한 미안과 내 아내라는 말까지 모두 글자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공책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김선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됐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인 것 같았다. 재단 사무실 창가에 작은 액자를 하나 두었다. 강도현 기금. 밑에는 내가 정한 문구를 넣었다. 당신이 무시했던 여자들을 위해 쓰입니다.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다. 굳이 없어도 된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까지 버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동자에 비친 얼굴이 누구였는지. 내 인생은 피해자로만 끝나지 않았다. 복수만 하다 끝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끝까지 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전성기와 추락, 그의 오만과 후회, 그의 바람과 치매, 그의 마지막 사과와 정답. 모두 내 눈앞에서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내 몫이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름으로 내가 내 삶을 다시 쓰는 것. 나는 천천히 브라우저를 열었다. 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문장을 적어 넣었다.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